2단원입니다. 문학의 여러 빛깔. 여러분, 단원 제목 자체가 문학의 여러 빛깔이죠. 그래서 지금 이 2단원에서는 문학에 속하는 갈래가 다 나와 있어요. 먼저 서정갈래, 별에는 밤 같은 경우에는 시, 서정갈래에 해당이 되고요. 봄봄 같은 경우에는 서사갈래, 소설입니다. 그리고 성난기계는 극갈래라고 나와 있죠. 우리 극이라고 하는 것은 희곡과 시나리오, 연극이나 영화, 대본, 그러니까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전개되는 글을 극갈래라고 해요. 그리고 소년 시절의 맛이라고 해서 교술갈래. 조금 쉽게 얘기하면 수필 갈래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쭉 글로 표현한 것을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술갈래까지 시, 소설, 극갈래, 그리고 교술갈래 이렇게 네 가지의 문학의 갈래를 모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갈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57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부분이고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고등학교 내내 서정갈래 시가 나오면은 이 특징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정갈래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이다. 그래서 시가 대표적입니다. 시가 대표적이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 문학에서 서정 민요, 한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정갈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딱 들으면은 서정갈래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시라는 거죠. 작가는 작품 속의 화자. 자, 서정갈래 이 시에는 항상 화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드러날 땐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라는 말. 혹시 배웠을 수 있는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 시가 있죠. 한용운 시인의. 거기서 보면은 그 시 같은 경우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예요. 나라는 말로. 그런데 나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화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 속의 화자를 통해서 주관화된 감정을 표출한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함축성, 압축성, 음악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서정갈래의 특징이 되겠죠. 특징, 함축성, 압축성, 음악성. 자, 다음 시의 구성 요소와 문학적 형상화입니다. 시의 구성 요소는 운율, 이미지, 정서. 다시 한번 시의 구성 요소는 뭐라고요? 운율, 이미지, 정서예요. 자, 그렇다면 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정서가 있다고 그랬죠. 시에는 그 정서를 운율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형상화한다라는 거예요. 운율이라 하는 것은 언어의 규칙적인 배열, 정서의 내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운율을 통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든지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운율이라고 하면은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죠. 그래서 내재율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문장을 반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 안에 잠재되어 있어. 시의 어떤 그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운율 이런 것을 내재율이라고 하고 외형률은 겉으로 다 딱 형식을 정해준 거 글자 수를 똑같이 맞추는 거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장, 중장, 종장 해서 3434, 3434, 3543 이렇게 해갖고 글자를 맞추죠. 맞춰놨죠. 이렇게 형식을 딱 정해놓은 것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운율도 어떤 그 시인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것은 뭐 심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그 느낌이 확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어떤 감각적인 영상들 이것을 이미지라고 하는데 추상적인 관념을 형상화함으로써 대상을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율과 이미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뭐 시험 전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여유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들을 수도 있는데 꼭 시간이 되면 동주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죠.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인데 여러분 가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단은 뭐 무성하던 그 여름에 무성하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뭔가 소멸의 느낌, 소멸의 그 시간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쓸쓸함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 주면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쓸쓸함의 정서를 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에 보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비읍니다로 끝이 나죠. 그런데 지금 지금 비읍니다로 끝이 나는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반복은 항상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리움의 정서,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런 운율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쭉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가득 차 있습니다. 별들을 헤일 듯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왜 우리 오연에 보면 갑자기 어머님 하면서 꼭 엄마한테 편지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뭐뭐 했습니다, 비읍니다로 끝나는 이 문장의 구조 자체가 그리움의 정서를 이런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걱정 없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죠.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별 해는 밤이잖아요. 윤동주 시에서는 별이라는 것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 하면은 밝고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과 순수 그리고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뒤에 사연에서 보면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쓸쓸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연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3년 보겠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금은 사실 별을 잘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보여도 손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보이잖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는 별을 뭐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조금 외곽으로만 나가도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은 진짜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별이 많았었어요. 근데 아마 이 시인이 있었던 당시에도 별이 그렇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늘에 무수히 많은 그런 별들을 보면서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별들 어떤 것들을 새겼을까요?
화자 그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념들, 추억들 이런 것들을 별을 보면서 계속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자, 별을 다 해지 못한다고 했네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아침이 오면은 별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리고 그러면 내일 새야지. 이거는 마음이 좀 여유겠죠. 그리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내일 하면 된다. 또 그 다음날 하면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죠. 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사실 조금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윤동주 시인은 그 젊은 나이에 또 우리 그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참 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3년은 별을 다 세지 못하는 까닭, 별을 다 못 해는 것은 그랬죠. 그래서 세지 못하는 까닭이 3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간을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1년에서 3년까지는 현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연 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여기 보면 별 하나 쭉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열거하고 있어요.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반복법과 열거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시에서 반복법, 열거법 쓰였다 그러면 운율감을 형성한다 라고 해요. 우리 계속 같은 단어, 같은 글자, 문장 이런 거 반복하면은 운율감 형성하는 거예요. 자, 운율감을 형성하고 또 하나는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여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런 시어들은 화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가치예요. 그리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도 됩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친구 소녀들의 이름과 이국 소녀들의 이름이라는 거는 지금 이 윤동주 시인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북간도에서 살았었는데 아마 그때 만났던 중국 소녀들 이름인 것 같아요.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다 연약하고 순수한 그런 생명체들이죠. 개라고 안 하고 또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토끼, 비둘기 이렇게. 자,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시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저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리듬의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화자가 떠올린 것들이죠. 우리 앞에서 어머니라는 이름과 함께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했었는데 아주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뭐냐면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 화자와 추억의 대상들의 물리적 거리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 거리감을 통해서 고독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그리움을 더욱더 심화시켜 준다는 거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북간도는 시인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화자의 과거 회상이 어떤 구체적인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데 4년에서 7년까지가 이제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들, 과거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지금
언덕 위에 있는데 뭔가가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름다움과 순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가치라는 거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아까 우리 앞에서 별이 상징하는 것 했었는데 별이 상징하는 것은 밝고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 뭐 아름다움과 순수 이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별빛이 언덕 위에 내렸다는 것은 아름다움과 순수를 여기서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언덕 위에 이름자를 써봤대요. 여기서 이름자를 써봤다는 것도 이런 자아성찰의 모습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이름자를 쓰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 갖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성찰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이제 여기 지금 살펴본 연에서 나와 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여기서 밤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시에서 밤이라고 나오면은 암울하고 특히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에서는 암울하고 불안한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을 새워서 우는 벌레, 지금 벌레가 밤을 새워서 울고 있대요. 그래서 이 벌레라고 하는 거, 울고 있는 벌레는 화자의 정서가 이입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부끄러운 이름,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그런 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계속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8년 9년은 다시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삶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계속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잘 봐주시고, 자, 겨울이 지나고,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암울하고 불확실한 현실이죠. 아까 밤과 같이 똑같이 어떤 그 암울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보면 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지금 여기 나의 별, 봄의 시어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시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나의 별은 조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봄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은 광복의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자, 무덤은 소멸과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곳에 파란 잔디가 피어난다는 것은 파란 잔디는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는 그런 시어예요. 자, 그것처럼 소멸과 죽음에 부활과 재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지금 시인이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름을 썼다가 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풀이 무성하다는 거,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라고 했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부끄러움, 처음에 그리움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시상 전개를 하면서 자신의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갈 그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연에서는 겨울과 봄, 그리고 무덤과 파란 잔디, 요 두 개 대립되는 이미지의 시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대립되는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를 희망,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